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목요일의 아이입니다. 시게마스 기요시 지음, 크로스로드 출판사에서 파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사건. 그곳 이름은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직접 와보기는 처음이어도 원만한 언덕을 통째로 개발한 그곳 지형과 중요 건물, 도로 위치 관계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7년 전 여름, 그곳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뉴타운이었다. 도시 역사에서부터 주민의 평균 연간 소득까지 온갖 정보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흘러나갔다. 사건이 터졌다. 아사히 가오카라는 하는 지명은 그의 여름 이후 특별한 의미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어딘가 나아갈 길을 잘못 든 우리 사회의 상징으로, 일찍이 끈끈했던 유대감을 잃어버린 가족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지치고 병들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거침없이 넘어버리는 아이들의 상징으로서. 7년 전 여름이 저물어갈 무렵 긴급 특별 편성이라고 내건 토론 프로그램이 주말 심야에 긴 시간 방영되었다. 아사히 가오카는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참석한 토론자 가운데 한 명이 말했다. 아사히 가오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가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토론자가 말했다. 아니요. 그 전에 소년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토론자가 마이크 쪽으로 몸을 당기며 말했다. 나는 집에서 그 방송을 보았다. 위스키를 헐쩍거리며 잡지나 신문을 뒤적거리면서 보았기 때문에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10명이 넘는 출연자가 나와 진행된 그 토론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운이 아닌 내 눈에도 빤히 보였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힘차게 휘갈긴 붓글씨 같은 걸꼴로 작은 자막이 내내 떠 있었다. 언론이 붙인 사건 이름과 함께. 끝장 토론. 목요일의 아이 사건의 심층.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U자 모양으로 앉은 토론자들 한가운데 사회자가 앉고 그 뒤에 사건 경위를 적은 판이 걸려 있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지 않는 한 그 판을 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사건의 무대가 된 아사히 가오카라는 뉴타운 이름을 다들 또렷하게 기억하듯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도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7월 1일로 그날 점심시간을 앞두고 아사히 가오카 중학교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복사용지가 한 장 들어있었는데 컴퓨터로 타이핑된 글자가 딱 한 줄 찍혀 있었다. 이제 곧 많은 학생이 죽을 겁니다. 모두 목요일의 아이입니다. 협박장 치고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다고 학생이 죽을 거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편지를 열어본 교감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몇몇 교사와 의논해 혹시 모르니까 라는 생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도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경찰관을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경찰관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사건은 이미 끝나 있었다.
사망한 학생이 9명, 입원한 학생이 21명. 그 가운데 3명은 혼수 상태에 빠져 심각한 상태였다. 모두 2학년 일반 학생들이었다. 게다가 담임교사도 입원했는데 그 뒤로 교단에 돌아오기는커녕 심각한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급식으로 나온 채소 수프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다. 발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화합물이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저승으로 이끄는 북유럽 신화 속 처녀들에게서 유래한 아름답게 독성이 매우 강해 소화기에 흡수되면 순식간에 구토와 격려를 일으킨 뒤 호흡이 멎는다. 그뿐 아니라 기어한 발키리를 들이마시면 이때도 눈 깜짝할 사이에 심장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심실세동 같은 증상을 보이며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어느 경우에나 섭취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 효과적인 해독 방법이 없다. 치사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1g. 과학수사팀의 조사에 따르면 수프를 끓이던 통에는 발키리가 20g 넘게 들어있었다고 한다. 골고루 섞이지 않아 농도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생가사가 갈리고 있다. 범인은 2학년 일반 남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현장에 있었다. 31명 학생 가운데 혼자만 무사했다. 소녀는 처음에 채소 수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라고 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희생자가 9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자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렇지만 남의 일인 듯 담담하게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소년을 체포하고 부모에게 연락한 다음 가택 수색을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수사관들은 거기서 또 다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다. 소년이 사는 집 방 한 칸에 함께 사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최근 며칠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택 수사에 동행한 과학수사팀원은 할머니가 발키리 만성 중독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챘다. 구역질, 마비된 손과 발, 짓무른 피부, 또 미즈라인이라고 불리는 손톱의 줄무늬. 소녀는 할머니에게 발키리를 아주 조금씩 투여했다는 사실도 자백했다. 조개 작정은 아니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온몸에 조금씩 발키리 독이 퍼지면 신경조직이 갈기갈기 파괴되어 환각과 함께 자살 충동에 휩싸인다. 소녀는 할머니가 맑은 정신을 잃고 창나를 일으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범행에 쓰인 발키리는 시고쿠에 있는 작은 지방도시에서 예전에 약국을 하던 외가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헛간에서 몰래 훔친 것이었다. 그 한 해 전에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마찬가지로 발키리를 써서 연구실 동료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일어났다. 요즘에야 발키리를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예전에는 쥐약으로 널리 쓰이곤 했으므로 그때 쓰고 남은 재고만 있다면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소녀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그걸 알게 된 이후 봄방학에 혼자 외가에 들러 외할아버지에게 아무 일도 아닌 척 물었다. 그러자 외할아버지는 약국 문을 닫을 때 발키리 쥐약을 집에서 쓰려고 헛간에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퇴치운동 덕분에 쥐가 사라져 모처럼 남겨둔 발키리를 쓸 새도 없이 세월이 흘렀다.
소년이 모를 때까지 그걸 헛간에 넣어뒀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지냈다. 헛간 어디에 얼마나 많은 발키리가 있었는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치매 증세를 보이던 외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별 생각 없이 대답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바로 까먹고 말았다.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이 가택수색을 하러 갔을 때 비로소 헛간이 어질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부는 아니다. 그때는 몰랐던 사실도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2학년 일반 교실에서 소녀는 같은 반 친구들이 계속 쓰러지며 심하게 토하거나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사건 이듬해에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종으로 보도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녀는 당시 괴로워하며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일 만큼 흥분을 느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소녀는 아사히가오커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급수 탱크 위치와 외부인이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2학년 일반을 이용한 실험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를 무대로 더 큰 실험을 할 작정이었다. 예를 들면 소녀는 무선 조종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아이들로 붐비는 유원지나 수영장을 노려 헬리콥터로 발키리를 뿌릴 생각도 했다. 예를 들면 소녀는 발키리를 모두 다 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했고 별로 신뢰할 수 없는 몇몇 매체에서는 소년이 어딘가에 숨겨놓은 발키리의 양이 3kg,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분량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소년에게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2학년 일반, 같은 반 학생이었다. 사건이 있던 날 소년은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 채소 수프를 먹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가정법원에 송치된 뒤 조사관이 그런 말을 하면 네가 범인으로 의심받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 하고 묻자 소년은 아 그런가? 그렇군요. 하며 태평하게 웃었다고 한다. 결국 그 여학생은 소년의 충고를 듣지 않고 채소 수프를 먹고 죽은 9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희생자 가운데 그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크게 동요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는 보도도 있고 남의 친사를 짓밟은 벌이라고 차갑게 내뱉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양쪽으로 갈렸던 보도는 이내 하나로 결론이 지어졌다. 어느 쪽이었든 소년은 반성이나 후회, 사죄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소년은 14살이었다. 그 덕분에 소년의 얼굴이나 이름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아사히 가오카를 둘러싼 정보는 더할 나위 없이 자세하게 보도되는데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이 뚫린 채였다. 토론 프로그램의 화면에 나온 판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소년의 얼굴도 실루엣으로 그려놓았다. 물론 그 실루엣이 실제로 소년의 얼굴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어떤지는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검게 칠한 소년의 실루엣은 세락한 관광지에 흔히 있는 얼굴 부분만 구멍을 낸 기념 촬영용 등신대를 떠올리게 했다.
비슷한 또래의 남자애라면 어떤 얼굴이라도 들어맞을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토론은 차츰 사건 자체에 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중학교 문제, 14살의 문제, 소년법 문제, 교육 문제, 가정 문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문제로 마구 퍼져나가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내가 그 토론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았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이틀 무렵까지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애당초 그런 결론을 원했는지 어땠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저 시간 죽이기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사건보다는 오히려 토론자들이 벌이는 입씨름 쪽이 흥미로웠던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아사히 가오카 사건은 소녀범죄 역사에 남을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꼽혔다. 14살 소년이 같은 반 학생을 9명이나 독살했으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창극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와는 거리가 먼 창극이었다. 아무리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도 나에게는 외국에서 일어난 전쟁 뉴스와 다르지 않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인상을 쓰고 신문을 펼치며 한숨을 내쉰다고 해도 채널을 돌리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그뿐인 이야기다. 거리 인터뷰에서 마이크를 들이대자 남의 애 같지 않네요 라며 심각한 얼굴과 목소리로 대답하는 자녀가 있을 것 같은 중년 남성을 볼 때마다 보통 일이 아니네. 고생이 끝도 없군 하며 반쯤은 동정하고 반쯤은 비웃었다. 7년 전 여름 나는 35살이었고 독신이었다.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하물며 내가 아버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7년이 지난 지금 42살이 된 나에게는 가족이 2명 있다. 동갑인 아내 가나이와 중학교 2학년인 외아들 하루이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은 하루이코 군이라고 소개하는 편이 낫겠다. 앞으로 7년이 더 지난 뒤에는 군을 떼고 부르고 싶다. 그때쯤이면 하루이코는 21살이다. 둘이서 술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싶다. 익숙해질 거야, 금방. 가나이가 말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하며 웃었다. 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노력할 수밖에 없지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한다. 인생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평생 마음 편하게 혼자 살 작정이었던 내가 이혼을 겪은 가나이와 부부가 되다니. 하물며 가나이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하루이코의 아버지가 될 줄이야. 7년 전에 내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너 제정신이야? 하며 어이없어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내게 목요일의 아이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한적한 주택가인 아사히 가오카를 덮친 비극을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전쟁을 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다. 잠깐 둘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동산 회사의 젊은 영업사원 가와시마가 말했다. 이사할 집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 가족과 함께 보러 간 일요일이었다. 가와시마는 우리를 외건 승용차에 태우고 역앞 사무실을 출발하더니 신미주 선생님은 아직 모르시죠? 라고 물으며 모른다면 지금부터 안내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아마 아는 분들이 놀러 오시며 위치를 물을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사히 가오카는 명소 같은 곳이니까요. 목요일의 아이 사건 범인의 집. 7년 전에는 대학생이었던 가하시마도 올봄 인사이동으로 아사히 가오카 지역을 맞는 지점에 배치되었을 때 바로 그 아사히 가오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나에가 뒤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아직 가족이 거기 살아요? 아니요, 집은 싹 밀었죠. 이미 5, 6년 전에 이사 갔습니다. 그 뒤로 내내 빈터였나요? 예, 한동안 매물로 나와서 우리 회사도 광고를 했는데 결국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젠 매물로 나와 있지는 않으려나? 5, 6년 전이라면 사건 조금 뒤쯤? 그렇죠. 딱 1년 뒤쯤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이미 거의 사람 사는 기척은 없었다고들 했지만요. 사건이 일어난 뒤 소년의 가족은 모습을 감추었다. 피해자 유족이나 언론과의 접촉은 모두 변호사가 맡아 부모는 그 변호사를 통해 사죄 메시지를 발표했을 뿐이었다. 형제가 있었죠, 아마. 예, 맞아요. 여동생이 있었죠. 할머니까지 포함해 5 식구였고 여동생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괴로웠겠군요. 그렇죠.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모 책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런 경우는 참 곤혹스럽겠어요. 가나이는 한숨을 쉬고는 도로 등받이에 기대며 그 뒷자리에 앉은 하루이코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맞아.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지. 가하시마는 그렇죠 라고 하며 소리내어 웃었고 나도 실없는 소리라고 있어 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가나이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그 뒤에 앉은 하루이코를 보았다. 하루이코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라기보다 갑자기 이야기가 자기 쪽으로 향해서 화가 난 듯한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이런. 나는 다시 순웃음을 지었다. 중학생이야 하루이코는 남자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가 그것도 어머니가 말을 걸면 부끄럽다는 건 나도 잘 안다. 나는 가와시마에게 역시 사건 직후에는 엄청나게 많았겠죠? 구경꾼들이. 하고 물어 하루이코가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굉장했다더군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밤이면 폭주족도 몰려오고 게다가 확성기를 단 시위 차량까지 와서 부모는 죽음으로 사죄하라느니 교직원 조합이 교육을 잘못해 이런 애들이 나온다느니 떠들어댔죠. 마치 관광이라도 온 것처럼 기념사진을 찍는 어주머니들도 있어서 그야말로 이 일대가 종이 붐볐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내 기억에도 남아있다. 아마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기도 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트린 일도 있었던 것 같다. 9명이나 되는 같은 반 친구들을 죽인 소년. 그런 자식을 낳고 기른 부모. 소년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아주 평범한 아이였다고 한다. 성적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야구부에서도 3학년이 은퇴하면 중견수의 7번 타자로 뽑힐 만한 실력이었다. 학급에서 인기가 많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따돌림을 당하진 않았다. 1학기 반장 선거 때는 7표를 얻었다. 텔레비전이 보도한 그 7이라는 숫자가 오싹할 만큼 생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자식의 광기를 왜 눈치채지 못했느냐 하고 따지면
부모도 참 난감한 노릇이다. 하지만 그런 건 알 바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니까 하고 정색할 수도 없다는 걸 안다. 언론 앞에서 모습을 감춘 부모를 그때는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부모 편에 들려는 게 아니다.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래? 하고 누가 묻는다면 아무 대답도 못하리라. 7년 전 거리 인터뷰 때 남의 일이 아니죠 라고 대답했던 누군가의 아버지처럼 보이니와 같은 심정이다. 승용차가 아사히 가오카 기슭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는 차로 10분쯤 걸린다. 버스 노선도 괜찮지만 뉴타운 치고는 교통편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 대신 집마다 면적이 넓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 7년 전 사건에 대한 기억이 시세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른다. 우리도 그 사건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금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뜻대로 갖출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아사히 가오카를 고르지는 않았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이사할 곳에 자유롭게 고를 수 없었다. 올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고 반년만 더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는 신축 분양주택이 있었지만 이 학기에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와시마가 열거한 몇 안 되는 후보 가운데 가장 조건이 좋았던 집이 아사히 가오카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더 커졌고 그 탓에 가와시마가 하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미안, 뭐라고 했죠? 내가 묻자 가와시마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대답했다. 가끔 팬이라는 아이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팬? 누구 팬? 그 소년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예, 팬이라기보다 뭐랄까? 전기 신도 같다고나 할까요? 여자애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길에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자애가 있기도 하고 그 중에 가출한 애까지 있어 경찰이 보호하기도 했다더군요. 그건 좀 그렇다. 가나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몸을 앞쪽으로 내밀었다. 말이 돼? 아니, 살인범이잖아. 그것도 무차별 살인인데. 내 어깨를 쿡쿡 찌르며 안 그래? 하고 동의를 구했다. 전 같았으면 대꾸할 말은 뻔했다. 요즘 애들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 회사 동료와 술 한잔 하면서라면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단골 거래처와 업무적으로 대화하기 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잔뜩 넌덜머리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나이하고 단둘이 있을 때도 목소리를 살짝 낮추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되는 대로 내뱉는 듯한 말투가 될 거라는 걸 안다. 그게 평범한 어른이 나의 진심이다. 하지만 나는 살짝 한숨을 내쉬며 목에 걸린 그 말을 도로 삼켰다. 그렇지만 아기 지닌 매력이란 것도 있을 테지.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매력이야? 그런 거 매력이라고 하지 않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하지만 오히려 남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루이코를 흘끔 보았다. 창밖을 보던 하루이코의 옆 얼굴에는 휜 이어폰 줄이 늘어져 있었다. 음악을 듣는 중이다.
뭐야 김 빠지게.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건가? 살짝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음악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내 그치만 어쩌겠어 하며 어른의 심정으로 돌아왔다. 그런 걸 동경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지만 흉내만은 내지 말았으면 좋겠네. 그야 당연하지.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흉내내면 이 사회는 정말 끝장이지. 그렇죠 하고 가하시마가 웃으며 동의했다. 저도 이제 27인데 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정말 우리 때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요즘은 세대가 4, 5년 만에 바뀌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젊다면 젊은 편인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자주 있죠. 예, 맞아요. 나는 수놓음을 지었다. 고객님을 안내할 때도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거든요. 높임말을 제대로 쓸 줄 모르죠. 대뜸 친구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생판남처럼 대하죠. 중간이란 게 없어요. 가와시마의 표현과 말투가 차츰 신랄해졌다.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회사도 젊은 친구들의 몰상식에 대해 상사인 우리 세대보다 오히려 두세 살 선배들이 더 화를 낸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탓에 가치관이나 의식 차이를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 우리 40대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웃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건 무섭네. 가나이가 끼어들었다. 뭐가? 중간이 없다는 거. 친구가 없다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적과 아군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적이라니. 무섭지 않아? 하긴 비하기 심하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가나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적군이냐 아군이냐, 자 어느 쪽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 너무 아이들 같네 정말. 그러고 보니 그 범인도 아이들이란 표현을 썼었죠. 범행 예고 편지에. 아 맞아, 뭐라고 했더라? 무슨 요일에 아이라고 했는데? 목요일이었지. 내가 말을 이었다. 머더구스 노래에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 목요일의 아이라는 이상한 말의 의미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다. 그런 쪽 이야기를 잘 모르는 나도 안다. 머더구스 가운데 유명한 노래에서 인용한 말이었다. 월요일의 아이는 어여쁜 아이나 생일이란 제목으로 자주 소개되는 태어난 요일을 가지고 점을 치는 노래다. 우리말로 옮기면 가사는 이런 식이다. 월요일의 아이는 어여쁜 얼굴, 화요일의 아이는 기품이 가득, 수요일의 아이는 슬픔이 가득, 목요일의 아이는 멀리 떠나고, 금요일의 아이는 사랑스럽고 베풀 줄 알며, 토요일의 아이는 일복이 많고, 일요일의 아이는 예쁘고 밝고 명랑하고 기운 넘치네. 목요일의 아이는 멀리 떠난다. 소녀는 이를 죽음으로 받아들였다. 와이드쇼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목요일의 아이란 소년 자신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다. 생년월일을 조사해보니 그 소년도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였다. 애들이 부르는 동요가 오히려 더 무서운 구석이 있죠. 가하시마가 말했다. 가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워더구스는 기분 나쁜 노래가 많아요 라며 말을 이어받았다.
에거서 크리스티가 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해도 머더구스 노래가 나오고 10꼬마 인디언 이야기이다. 10명의 아이가 한 명씩 사라져 나중에는 누군도 남지 않았다는 가사인데 그 가사를 본뜬 듯 외딴 섬에 모인 10명의 남녀가 한 명씩 살해된다. 그런데 보통 자기가 태어난 요일을 알고 있나요? 심혜주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니요, 몰라요. 사모님은요? 저도 몰라요. 오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들었지만 요일은. 그럼 가와시마 씨는? 압니다, 사실은. 가와시마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사흘 전부터 입원해 있었다고 해요. 병실 텔레비전으로 사자의 상을 보고 있었는데 진통이 왔대요. 그래서 불만실에 들어가 바로 출산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월요일에 태어난 거죠, 저는. 그렇군요. 가나위와 나는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아, 그럼 하루이코는 태어난 요일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래? 하루이코가 태어난 건 밤이었어. 9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나? 별 생각 없이 그렇군 하고 맞장구를 치자 가와시마가 아니 꼭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네요 하며 놀렸다. 순간 가나위와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서로 길을 먼저 지나가라고 양보하듯 시선을 피했다. 분명히 남의 일이다. 하루이코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내가 알 리 없다. 이 세상에 가나이라는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 몰랐는데 이 사람은 뭐든 금방 까먹으니까요. 가나이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었고 나는 미안 하며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하루이코를 슬쩍 보았다. 하루이코는 여전히 음악을 듣고 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만약 이어폰을 끼지 않는 상태라 우리 대화를 들었다면 하루이코는 우리가 슬쩍 거짓말을 한 거 용서해 줄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가나이의 말투가 조금 빨라졌다. 밤 9시 조금 지나서 하루이코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까지 했어. 이렇게 대꾸하는 내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았다. 우리는 부부 사귀단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 맞아. 그래서 말이야. 하루이코를 낳고 처치실에서 잠깐 쉰 다음 병실로 돌아왔거든. 2인실이었는데 옆 침대에 쓰는 산모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 그분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하면서 수요일이면 빼놓지 않고 보는 드라마라고 했던 기억이 나. 가나이는 문득 뭔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나도 말없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수요일인가요? 태평해 보이는 가하시마가 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수요일의 아이는 뭐였더라? 슬픔이 가득하다. 으앙하고 울상만 치는 아이지, 수요일의 아이는. 가와시마는 아이고 별로 좋지 않네요 라며 애써 밝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도 가나이도 웃을 수 없었다. 뭐 노래 속에서나 하는 소리니까 관계없죠. 그런 건. 우리가 아무런 대꾸도 없자 가와시마도 교만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루이코는 음악을 듣는 중이었다. 어느새 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수요일에 태어난 하나뿐인 우리 아들은 머더구스 가사 그대로 14년을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기 나름이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차는 언덕 꼭대기에 가까운 어느 모퉁이에서 멈췄다.
전봇대에 있는 주소 표시에는 아사히가오카 4번가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집은 1번가. 아마 평소 생활하면서 이 부근을 오갈 일은 없으리라. 저 앞입니다. 가와시마는 앞 유리창 너머로 전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12세 채 나란히 있는 주택 가운데 7번째 집인가 8번째 집이죠. 크기가 같은 단독주택이 쭉 늘어선 전형적인 주택가 분위기였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에다 씨 집이죠. 우에다 유타로라고 합니다. 이름이. 유타로 군인가? 살짝 중얼거리자 가나이가 발끈해서 군이라고 해줄 필요도 없어 라고 했다. 소년법에 따라 언론에는 보도된 적이 없는 소년의 본명이 이 동네에서는 비록 작은 목소리긴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오르내린다. 당연하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소년으로 불리지 않았다. 우에다 유타로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은 친한 친구들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유짱이라고 불렀으며 남들이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이웃집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생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려서 가보실래요? 가하시마가 말했다.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라는 속마음이 느껴지는 말투였다. 7년 전 소동이 무척 괴로운 기억으로 남아있으리라. 집을 철거해버린 지금까지도 이곳 주민들은 낯선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모양이다. 지금은 낮이고 일요일이면 산책하는 사람도 많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을 테지만 차를 탄 채 그 집 앞에 멈추면 아무래도 좀. 저희도 이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도 꼭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 집이 어딘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무 지장이 없다. 아니 오히려 모르는 편이 나을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냥 이대로 곧장 이사할 집으로 가자고 하려는 순간 가나이가 말했다. 그래도 잠깐 내려볼까? 애써 여기까지 안내해 주셨고 역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당황했지만 가나이는 아랑곳도 않고 하루이코 쪽을 돌아보며 통로로 손을 뻗어 무릎을 살짝 두드렸다. 내릴 거야. 잠깐 산책. 하루이코는 눈을 뜨더니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가나이가 문을 열고 내리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나이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이어폰을 뺐다. 여름이 저물어가는 하늘을 눈부신 듯 올려다보면서 두 손을 들어 기지개를 켰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여기 어디예요? 4번가야. 우리 집에서 버스가 다니는 길을 건너서 비스듬하게 올라온 지점인가? 왜 이런 데에 온 거죠? 그게 옛날에 사건이 있었잖아. 같은 반 아이들을 죽인 녀석. 예. 그 범인 집이 저 앞에 있었대. 지금은 공터가 되었지만 엄마가 온 김에 보러 가고 싶다는구나. 하루이코는 못 말린다는 듯 순웃음을 짓더니 앞서 걷는 가나이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엄만 구경꾼 기질이 너무 심해요. 그렇구나. 나도 웃었다. 아버지도 보고 싶으세요? 아니, 난 아니야. 엄마가 보겠다고 해서 따라갈 뿐이지. 혼자 가기는 무서운가 보죠? 그래, 하루이코곤하고 내가 보디가드지. 허허하고 웃었다. 하루이코도 하하하고 웃었다. 하지만 대화는 끊어졌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높임말을 쓰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곤을 붙여 부른다.
한 가지 대화가 끝나면 다음 화제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런 우리를 돌아보며 가나이는 서두르라는 듯 웃으며 손짓했다. 하루이코는 이리 오세요 하며 내게 가나의 곁을 양보했다. 그리고 걸음을 늦추며 다시 이어폰을 귀에 꼽았다. 전에 소년의 집이 있던 곳은 공터가 되어 있었다. 잡초는 거의 없어 주변보다 조금 높은 거의 정사각형 땅이 그대로 드러났다. 황폐한 공터를 상상했던 나는 무심코 의외로 깨끗하네 라고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 가나이는 감탄한 기색도 없이 말했다. 땅이라도 깨끗하게 해두지 않으면 이웃에게 면목이 없을 테니까. 어딘가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건가? 변호사를 통해 여러모로 관리하지 않겠어? 분명히 빈 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너무 깨끗한 공터를 보니 오히려 썰렁한 느낌도 든다. 아, 이 땅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이라도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깔끔했지만 이곳에 언젠가 집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예전에 5식구가 사는 집에 있었던 사실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담배꽁초도 하나 없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은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땅이었다. 60평쯤 되려나? 좀 더 될까?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느낌이네. 그렇군. 만약에 이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우리 집보다 싸면 어떻게 할 거야? 사? 글쎄.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사는 게 이득이다. 굴러들어온 호박이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이 사연복잡한 건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나도 안다. 아무래도 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나 같아도 사지 않을 거야. 다들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5년, 6년이 지나도록 공터로 남아있는 거고. 아직 융자금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그럴지도 모르지. 갚고 있겠지. 어디 다른 곳에 살면서. 그렇겠네. 여동생 인생도 앞으로 아주 힘들어지겠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범인이 미성년자이건 어른이건 결국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구나 하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도 그래. 살해당한 본인은 물론이고 유족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겠지.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건 그 사람의 가족까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사실상 남은 가족도 모두 살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다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곱씹었다. 가나에는 아사히 가오카에 새 집을 마련하는 일이 내키지 않은 눈치였다. 계약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다른데 더 나은 집이 나오면 그쪽으로 하자고 했다. 가나이도 7년 전 사건을 기억한다. 당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하고 말했다. 7년 전 여름은 가나이와 하루이코가 처음으로 단둘이 맞이한 여름이기도 했다. 하루이코의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해 이제부터는 혼자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의욕이 넘치던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을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하루이코가 피해자가 되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때 하루이코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매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어. 그런 사건은 모방범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무서웠어. 범인이 중학생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에는 하루이코가 가해자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럴 리 없지.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역시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다음으로 희생된 학생들의 장례식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자 내 자식을 잃었다면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괴로울 거야. 억울하겠지. 아마 평생 다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부모들을 따라 울었지. 범인의 성장 과정과 평소 생활이 보도되자 이번에는 자기 자식이 범인이 되어버린 부모 마음을 생각했다. 복잡했어, 그때 심정은. 당신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온 나라의 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이야 하며 가나에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 사건이 당신에겐 그냥 흉악한 소년범죄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 그때 받은 충격이 부모로서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내게 슬쩍 겁을 주듯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도 그렇게 될 거야.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 당신이나 나, 하루이코를 여러 입장에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겠지. 보좌지간으로, 부부로, 가족이니까. 공터에 밧줄 같은 게 쳐져 있진 않았지만 나나 가나이나 길가에 서 있었다. 한편 하루이코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공터 안으로 들어가 음악을 들으며 이리저리 거닐었다. 가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범인이 살던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 하루이코에게 했지? 응. 하루이코 반응이 어땠어? 그냥 그랬는데. 아, 그래요? 하는 느낌이었어. 특별히 놀라거나 겁먹지는 않아 보였는데. 나는 안심시킬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했는데 가나이는 오히려 그래? 하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하루이코를 흘끔 보았다. 왜 그러는데? 그게 남자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지만 반응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뭐? 아사히 가오카로 이사하기로 하고 나서 내내 신경이 쓰였어. 사건 이야기를 해도 왠지 저의 반응이 너무 덤덤해서. 자기 나이 또래인 애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같은 반 학생 9명을 죽인 거잖아. 훨씬 더 많은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사람을 죽일 작정으로. 대개는 더 충격을 받는다거나 흥분한다거나 반응이 더 있을 법도 한데 저 애는 너무 태어나다고 할까? 냉정하다고 할까?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가나이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부모란 겉으로 선세한 부분까지 보는 건가, 봐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기가 죽었다. 그래도 그 사건 때 하루이코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잖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가나이는 하기야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자신있게 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 그 다음에 이어갈 이야기는 떠오르지 않았다. 대화가 끊어졌다. 침묵 속에 이웃집 2층 창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베란다에 나타나 빨래를 널려 했다. 아주머니는 바로 우리를 발견하고 가하시마가 이야기한 대로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보내더니 그 시선을 하루이코 쪽으로 옮겼다. 비명이 들렸다.
아주머니는 세탁물을 떨어뜨리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하루이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유타로? 제2장 모습. 믿을 수가 없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엄청난 실례라는 생각도 못하는 걸까? 다음에 만나면 한번 따져야겠다. 난 꼭 따져야겠다. 그 아주머니 얼굴을 기억하니까. 전철을 갈아타고 호즈미다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가나이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그만해. 그쪽에서 사과했잖아. 손웃음을 지으며 달래는 나에게도 화살이 돌아왔다. 당신이 버럭 화를 냈어야지. 그럴 때는. 그래야 했을지도 모른다. 둘이 함께 화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야 부모인지도 모른다. 잘못 보았다. 우리 아들을. 하필 같은 반 아이들을 9명이나 독살한 범인으로. 비명을 지른 이웃집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뒤에도 동요를 숨기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루이코에게 사과하고 가나이와 나에게도 죄송하다고 하며 다소 하루이코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놓인다는 듯 말했다. 죄송해요. 이렇게 보니 전혀 다르네요. 우리도 구경하는 기분으로 그 땅에 발을 들였다는 부담감이 있어 그 자리에서는 순웃음을 지으며 좋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그런 때는 아버지로서 확실하게 항의해야 했던 걸까? 그런 일에 당한 하루이코는 그저 곤혹스러울 뿐이었다. 이사 준비 중인 집에 돌아와서도 가나이처럼 다시 화를 내진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마구 화내는 모습을 보고 질렸다는 듯 이제 그만해 라고 했다. 내가 하루이코와 부자지간이 되기 전에 가나이는 하루이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학교 공부건 무슨 일이건 끈기가 부족해. 가나이가 저녁을 차리려고 주방 쪽으로 간 사이에 하루이코에게 살짝 말을 건넸다. 화가 많이 났네, 엄마가. 하루이코는 텔레비전을 보던 시선을 흥금 내게옮기고 대꾸했다. 엄마는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못 차려요. 과보호라고 해야 하나? 무척 심하죠. 말투는 공손하고 목소리는 부드럽다. 면접 시험이라고 치고 점수를 매긴다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 만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면접을 보는 게 아니다. 하루이코군. 예? 넌 어땠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도 그렇겠지. 나는 웃음의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화는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 피차 마찬가지다. 하루이코가 나를 남처럼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태도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나도 하루이코를 부를 때 곤을 붙인다. 지금 내가 지은 웃음은 거래처 부장과 회식할 때 짓는 웃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처럼 대하고 어쩌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원래 남이다. 오래 기다렸지? 밤이 늦어서 적당히 만들었어. 미안. 부엌 쪽에서 가나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한숨 돌렸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던 하루이코도 긴장이 살짝 풀린 듯 했다. 갈까? 배고프지? 조금 전보다 그나마 제대로 된 웃음을 지으며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각오는 했다. 우리가 생판 남이었던 14년이란 세월에는 그만한 무게가 있다. 아직 나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하루이코가 나보다 더 커졌을 때쯤이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늦은 저녁 식사, 이사할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를 축하하는 건배로 시작했다. 일정보다 늦어져서 애태우기도 했지만 끝내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았다. 지은 지 10년 된 건물인데도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주 새집처럼 들뜬 기분도 들지 않았다. 적당히 낡았고 적당히 새로운, 부부 양쪽 다 40을 넘겼어 하는 결혼에 어울리는 집일지도 모른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온갖 불편을 견디며 살던 가나이는 무엇보다 주방이 넓어지는 게 기쁘다고 했다. 또 욕실에는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2개고 마당에는 해가 잘 들며 현관에 도어 스코프도 달려있고 마음에 드는 점을 꼽다 보니 결국 새 집 전체가 되었다. 가나이의 뺨이 살짝 발그레해진 까닭은 건배하며 마신 스파클링 와인 때문만은 아니리라. 당신은 이번 집 어디가 마음에 들어? 나는 잠깐 생각한 뒤 역시 단독주택이라는 점이 마음에 드나? 하고 대답했다. 가나이는 김이 빠진다는 듯 뭐야 그게 너무 대충이잖아 라고 했지만 진심이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난 뒤로 24년 동안 내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았다. 독신 생활에는 아무런 불편도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가나이와 결혼하기로 하고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단독주택에 살자는 생각이었다. 가나이가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 되겠다니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하며 웃어도 조금 더 진지하게 그렇게 부담감 느끼지 않아도 돼 라고 해도 새 가족과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 무대로 단독주택 이외의 선택지는 떠올릴 수 없었다. 아파트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아사히 가오카보다 더 도심에 가까운 동네로 이사할 수 있었을 터였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낮에 리모델링을 마친 이사할 집을 갔을 때도 새삼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문에는 이미 문패가 걸려 있었다. 시미즈 요시아키, 가나에, 하루이코.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새로 만든 문패는 아파트 우편함에 붙어있는 명판보다 훨씬 품격 있어 보였다. 끼워 넣는 방식은 안 된다. 언제든지 빼낼 수 있어 교환 가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문설주에 박아놓은 우리 집 문패는 우리 가족 3명의 이름은 흔들림 없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럼 하루이코는 어때? 새집? 막 멘치가스를 입에 넣은 하루이코는 입안에 든 음식을 얼른 삼키더니 가나에게는 다 좋아라고 내게는 최고예요라고 말했다. 가나에게 보여주는 남자 중학생다운 무뚝뚝한 모습은 내겐 절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어디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전부. 그런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억지로라도 대답을 받아내고 싶은 가나의 심정이 왠지 짐작이 갔다. 내게 마음을 쓰는 것은 하루이코뿐만이 아니다. 가나인도 마찬가지다. 그래,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 거야. 나는 하루이코에게 웃어 보였다. 하루이코는 맞아요 하며 웃었다. 가나이는 어머, 둘이 장단이 척척 맞네 라며 분하다는 듯 그래서 기쁘다는 듯 웃었다. 이럴 땐 일단 대충 대답하는 거지. 그렇지만 바로 다른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끝이 없어.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둘이서 마주보며 웃었다. 그렇지만 하루이코, 아버지가 네 방 정말 사치스러울 만큼 잘 꾸며주셨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써야 해. 가나에는 못을 박듯 가볍게 하루이코를 쳐다보고 다시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리모델링으로 그렇게까지 깨끗해질 줄 몰랐어. 요즘은 다 그래. 리모델링 업자도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래도 역시 천차만별일 거야. 예산을 아끼며 마감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 뭐 그렇기는 하지.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뻐. 고맙습니다. 하며 가나이는 장난스럽게 기숙이 머리를 숙였다. 하루이코에게는 농담하듯 이렇게 말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8년 동안은 함께 지내야 해. 안 그러면 본전을 못 뽑으니까. 사진 마련에 든 돈은 리모델링 공사까지 포함해 모두 내가 냈다. 용자도 내 명의로 받았다. 가나에는 내내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 아, 지금 생각났다. 하루이코가 불쑥 소리쳤다. 저는 전망이 좋은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 내가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아이다. 애써 나를 기쁘게 해 가나에를 안심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어색함을 잘 감출 수 있을 만큼 어른은 아니다. 그게 안쓰럽고 애처로워 좀 쓸쓸하다. 밤 9시가 지나면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간다. 이미 혼인신고는 했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여기 묵지 않기로 했다. 방 2개에 부엌과 식사 공간이 전부인 비좁은 집에 어머니의 남편이 묵는다는 의미를, 아니 그 이전에 어머니가 재혼한다는 의미를 하루이코가 너무 무겁게 느끼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다. 나도 예전에는 중학생이었다. 성에 눈을 뜨고 흥미를 느끼면서 그걸 내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느낀 복잡한 신경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새집에서도 그러고 싶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는데 우리 침실은 1층으로 정했다. 하루이코와 마음의 거리를 하루라도 빨리 좁히고 싶었지만 방은 좀 넉넉한 거리를 두고 싶었다. 하루이코는 2층에 있는 방을 2개 쓴다. 원래 침실로 쓰도록 설계된 제일 넓은 방을 공부방으로 꾸몄고 나머지 방 2개 가운데 하나를 침실로 만들었다. 가나이가 말한 사치란 그런 뜻이다. 또 하루이코에게 제대로 전해졌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재혼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기기도 했다. 나머지 방 하나는 내 아파트에서 가지고 올 책을 둘 예정이다. CD와 DVD도 그 방에 놓고 홈시어터 시스템도 이사에 맞춰 교체했다. 그 방이 내 서재가 된다. 서재를 2층에 두는 것은 가나이의 아이디어였다. 나는 그거야말로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이는 꼭 필요하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은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 방에 하루이코가 놀러가서 둘이서 그 방에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게 내 꿈이야.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9시에 일어섰다. 이렇게 출퇴근하는 생활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부터는 각각 이삿짐을 꾸리고 이번 일요일에는 2집이 드디어 하나가 된다. 그럼 유아까지만 배웅해줄게. 가나이가 말했다. 평소에는 하루이코 눈치를 보느라 그것도 거절했는데 마지막 날이니 괜찮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이코는 저녁을 먹은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거실을 나서는데도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지 나오는 기척이 없었다. 잠깐 기다려. 하루이코도 현관까지는 나오라고 할게. 가나이는 조금 조바심이 나는 듯 말했지만 나는 됐어. 그냥 둬 하며 말렸다. 자기 방에서 쉬는데 방해하기 미안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도 오늘은 이쯤 하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오자 얼큰하게 취해 화끈거리던 밤을 밤바람이 기분 좋게 식혀주었다. 9월이 이제 곧 끝난다. 낮에는 여전히 폭폭 찌는 더위가 이어지지만 아침 저녁으로 무더위는 새새 물러날 때다. 아사히오카 뉴타운은 이름 그대로 작은 언덕이라 숲도 많다. 가을이 도심보다 빨리 오리라. 4층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가나야 하루이코는 이혼 후 7년을 살았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기쁨과 기대감은 나보다 2사람이 더 크고 깊으리라. 아니, 방이 넓다거나 새로 고친 집이라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동네를 떠나는 거, 이곳을 떠나 단지 옆 중학교와 관계를 끊는 거, 이 모두가 2사람에게는 크나큰 기쁨이리라. 그렇지만 현관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유난히 쾌활하다 싶을 만큼 말을 많이 하던 가나이가 계단을 내려갈 때부터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왜 그러는지 의아했는데 2층과 1층 사이 층계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저 낮에 그 일 말인데 하루이코를 착각한 일 말이야. 하며 말을 이은 가나이에게 나는 이런 또 그 이야기? 하고 쓰는 숨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화내지 마. 어차피 거기는 사번가라서 이제 거기 갈 일은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가나이는 커지려던 목소리를 얼른 낮추고 물었다. 당신은 그 범인 얼굴 본 적 있어?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범인 우에다 유타로는 7년 전에 14살이라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원래는 얼굴도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건 원칙이 그렇다는 거잖아? 실제로는 이렇게 이름도 집 위치도 알려줬는데 그건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나올지도 모르지만 난 잘 모르겠네 그런 사이트. 오히려 하루이코 군이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하루이코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는 게 낫다. 가나이는 답답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자근자근 씹었다.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늘 하루이코와 관계된 트러블이나 고민을 안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가까이 지는 인연의 세월을 통해 배웠다. 중학교 졸업 앨범에는 나오지 않겠지, 역시? 아마. 그래도 입학 때 찍은 기념사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견학이라던가 소풍 같은 거 갔을 때 찍은 단체 사진 같은 데서 말이야. 가나이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교에는 틀림없이 남아있을 거야 라며 말을 이었다. 인사하러 갈 때 보여달라고 할 수 없을까? 그 사진? 아무리 그래도 무리지 하고 달랬다. 구경꾼 기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학부모라고 어처구니 없게 여길 거야 하고 웃었다. 하지만 그렇겠지 하며 한숨을 내쉰 가나의 표정은 조금 전보다 어두워졌다.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여 계단을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멈췄다. 나를 돌아본 얼굴에는 너무 또렷한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괜찮겠지?
하루이코가 범인을 닮은 건 아니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아주머니도 자세히 보니 전혀 닮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범인으로 착각했다는 건 역시 어딘가 닮은 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중학생 남자애들은 다 비슷하게 보이기 마련이야. 장소가 그 집터였기 때문에 착각했을 뿐이라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며 웃었다. 가나이도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미안해라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나친 걱정이라는 건 알지만 역시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확실하게 미소를 지었다. 청계참에는 벽을 하얗게 칠한 흔적이 있다. 딱 작년 이맘때 우리 관계가 마음맞은 동료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성으로 바뀌던 무렵 내가 직접 페인트와 솔을 사다가 혼자 칠했다. 유성 사인펜으로 하루이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죽여버린다라는 글도 있었다. 게다가 더 심한 하루이코뿐만이 아니라 가나이까지 멀시하는 두 다리를 벌린 발가벗은 여자 그림과 재혼 상대 모집 중이라는 문구까지. 새로 페인트를 칠한 곳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주위의 오래된 흰색과 어울리지 못했다. 가나이나 하루이코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이걸 보아야만 한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딱 일주일 남았다. 다음 일요일에는 새로운 동네에 있는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나는 앞서 걷던 가나이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하루이코 군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 나도 있잖아. 지금까지는 내내 가나이 혼자 애를 썼다. 어머니로서는 물론 아버지로서의 책임까지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자꾸 가냘픈 몸으로 짊어지고 왔다. 가엾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이코는 내가 지켜내리라고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깨에 얹은 내 손에 가나이가 자기 손을 포겠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는 손을 빼서 가나이의 손등을 감쌌다. 나야말로 잘 부탁해. 1층에 도착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선 순간 가나이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눈물맛이 나는 입맞춤이었다. 가나이와 계단 아래서 헤어져 혼자 밖으로 나왔다. 입맞춤에 여운에 젖어 무심코 4층을 올려다보았다. 가나이와 하루이코의 집은 401호실로 맨 끝에 보이는 창이다. 커튼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얼핏 보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커튼이 흔들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가나이가 방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다. 나는 한숨을 삼키고 걸음을 뗐다. 뒤돌아보지 않고 쟁걸음으로 건물에서 멀어졌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를 타일렀다. 가로등이 그리는 내 그림자를 밟으며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말라고 나 자신에게 명령했다.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2인승 스쿠터가 몇 대 줄지어 지나갔다. 소음기를 제거했는지 요란한 소음과 배기가스를 뿌리면서 바로 앞을 달려갔다. 아직 어린 소년들이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을 한 패거리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까불고들 있네 하고 살짝 내뱉었다. 하지만 지금 그 녀석들은 그나마 나은 건지도 모른다. 진짜 나쁜 놈들은 자기가 얼마나 못됐고 센지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다.
교활하고 음습하며 다른 사람이 어디에 상처를 입어야 치명상이 되는지를 안다. 그리고 치명상이 가까운 곳까지 칼을 찔러 넣는다. 하루이코는 그런 놈들의 표적이 되었다. 학교 내 괴롭힘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얌전한 하루이코를 놀리며 자기들끼리 웃는 정도였는데 가나에가 학교를 찾아가 상담한 뒤부터는 사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선생님에게 야단맞은 가해 학생들은 복수를 시작했다. 놈들은 알고 있었다. 하루이코 본인보다 오히려 가나이를 모욕하면 하루이코의 마음에 훨씬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성을 모욕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하면 좋은지도.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그 녀석들이 그런 것은 잘 알았다. 집 전화번호가 매춘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올랐다. 그들은 가나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도 인터넷에 올렸다. 주문하지도 않은 성인용품을 통신판매 회사가 보내오기도 했다. 하루이코의 별명은 보시가 되었다. 성이 이 보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알게 되었을 때 한 별명일 뿐이었다. 사실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아들로만 이루어진 보시카테이의 보시였다. 보시, 보시,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강간 사이트에 너희 엄마가 올라와 있더라. 역에서 너희 아파트로 가는 길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위험하지 않겠어? 보시, 보시, 너 그거 알아? 여자는 한 달 동안 섹스를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한대. 손가락이나 오이를 거기다 넣는데 섹스 상대가 없는 여자는 참 힘들겠어. 보시, 보시, 믿을 수가 없네. 잠깐 이거 읽어봐.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말이야. 어머니와 아들이 근친상간한데 너무하네. 끔찍해. 기분 나빠. 보시, 보시. 내가 아는 아줌마가 계약직 직원으로 여러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그냥 막 해댄대. 뭐랄까? 과장이나 부장이나 한번 하게 해주지 않으면 바로 잘린다는 거야. 뭐? 너희 엄마도 일한다고? 응? 뭐야? 계약직 직원이야? 아, 미안해. 하지만 너희 엄마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내가 아는 아줌마 이야기니까. 오해 같은 건 하지 마, 제발. 기간만 따지면 결코 길지 않았다. 6월부터 7월에 걸친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소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8월. 여름방학이라 따분했던 놈들은 불특정 다수의 눈에 띄는 인터넷보다 오히려 낯익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는 편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걸 본인에게도 알게 하는 게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다. 아파트 단지 층계참에 낙서가 된 것은 그쯤의 일이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조간신문을 가지러 1층 우편함으로 내려간 하루이코였다. 가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할 수 없었다. 출근하던 가나이가 그 낙서를 발견하고 분노와 수치심에 몸서리치면서 어떻게든 종이라도 붙여 숨겨야겠다고 집으로 달려 들어왔을 때 하루이코는 욕실에 쓰러져 있었다.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다. 출혈량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극한까지 내몰린 바람에 하루이코는 그만 전기표주가 나가듯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